자, 이제 주제를 좀 넘어서 우리는 삼국통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구려와 대외항쟁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고구려의 대외항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좀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보호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입은 나라가 바로 신라인데,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룬 과정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고, 또한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 당연하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했겠죠. 이런 단계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부흥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부흥운동이라는 거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운동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나당동맹을 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라는 연개소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당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백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이 김춘추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백제를 굉장히 이제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6세기 이제 중반에 그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흥왕이 죽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진흥왕과 성왕의 전투의 싸움에서 성왕이 이제 죽게 되는 사건, 관산성 싸움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나제 동맹이 깨집니다. 또한 이제 백제는 신라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백제 의자왕 같은 경우는 성왕의 성왕 한 세 번째 다음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제의 의자왕 같은 경우는 신라를 좀 자주 공격했다고 해요. 신라의 여러 성을 뺏었다 하는 거. 그래서 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했다. 어떻게 보면 백제 의자왕은 이제 그 백제의 마지막 중흥을 이끈 군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미지 삼천궁녀의 이미지처럼 좀 약간 타락한 군주, 요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검색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제가 어쨌든 간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니까 앞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신라가 고구려와 당나라에 요청을 했는데 신라의 요청을 들어준 나라는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게 바로 나당 동맹인 거죠. 그죠? 나당 동맹. 죄송해요. 그 동맹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도 당시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 또한 백제의 침략을 받고 있으니, 그래서 어디를 좀 도와주면 나도 도와주겠다, 이런 게 바로 동맹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요청을 했으니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백제부터 없애주겠다, 그리고 고구려 침략할 때 신라가 도움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동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맹 이후 이런 신라의 발전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면 이런 이제 나당 동맹에 대항을 해서 또한 고구려 백제도 이제 협력을 했다라는 거. 또한 이제 고구려는 돌고래과 똑같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강국과 동맹을 맺기로 했고, 백제는 외와 관계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이제 7세기 초반에 그 이제 남북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요 지역의 강국은 돌궐은 이때 없습니다. 왜냐면 당나라가 돌궐을 없애버렸거든요. 당나라가 침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이 의자왕의 인물 평가 이런 부분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그 신라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당시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그 신하들 사이에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왕과 신하가 좀 지배층이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개구리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삼국유사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배층의 분열이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기벌포와 황산벌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신라와의 백제와 싸움에서 백제가 9번 이기고 마지막 최종에 한 번 져서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라도 정말 국가의 운명을 둔 싸움이었어요. 김유신 혼자 거의 이제 이기는 거의 그런 단계였는데 김유신이 정말 큰 영웅인 거죠. 신라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의자왕이 이제 신라의 40여 개 성을 빼앗았다는 게 밑에 의자왕 인물평가에 있습니다. 이런 40여 성을 빼앗고 당시 이제 김춘추의 사위 그리고 딸이 죽었던 곳이 바로 합천이라는 지역인데 합천을 딱 지나서면 경주까지는 거의 막힘없이 올 수 있는 길이었어요. 당시에. 뭐 지금은 좀 거리가 있지만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고자 동맹을 맺었고 이 동맹이 약간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 좀 한숨을 놓았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첫눈이죠. 바로 백제가 지배층이 분열되었다. 이건 정말 운이다, 운. 그죠? 시운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모든 역사는. 그래서 이런 이제 여타의 우연이 겹치고 이 우연은 결국 하나의 사건,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사비성, 바로 사비성은 백제의 수도죠. 사비성을 함락을 하자 당시 이제 왕은 웅진으로 이제 피난을 가거든요. 웅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방어의 요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어하기 위해서 웅진으로 갔던 의자왕이 당시 이제 왕자와 함께 항복을 하게 되면서 왕자와 함께는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백제가 멸망을 했다는 게 66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당나라는 신라한테 요청을 하죠. 고구려 공격하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신라가 좀 소극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고구려의 대외항쟁의 의미는 바로 중국의 세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 그 다음에는 신라 자신일까라는 거를 신라가 알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신라는 사실 소극적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당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곡식도 운반을 하고 이런 관계에서 당시 이제 백제 부흥운동군이 좀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흥운동과 싸우게 되고 여기서부터 당나라의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사건들이 겹치면서 고구려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김유신이 정말 이때 김유신 나이가 거의 쌤이 계산하기로는 70, 80쯤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노장입니다. 그죠? 이런 노장이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고 당시 마침 또 우연히 겹치는 거죠. 연개소문이 죽었습니다. 또한 지배층이 분열되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남쪽에서는 신라가 북쪽에서는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차츰차츰 줄어들고 668년 보정왕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밑에 부분은 부흥운동인데 이 부흥운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죠. 백제 멸망 이후에 복신과 도침, 흑지상지 등은 부여풍이 이제 왔습니다. 일본에 가 있었거든요. 이런 일본에 가 있었던 부여풍이 이제 백제로 돌아와서 임존성,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복신이 도침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 또한 이제 흑지상지도 분열되게 되면서 이제 백제 부흥군이 조금 이제 약해졌고 그리고 왜군이 이제 당시 이제 이 전투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백강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백강전투에서 이제 백제와 외 연합군이 이제 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백제의 부흥운동이 실패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고구려의 부흥운동 또한 고연무라든가 건모자매라든가 안승 이런 게 있었는데 요 관계에서도 이제 건모자매 죽이는 사태 바로 뭐겠습니까? 지배층의 분열이 되겠죠. 이런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이제 이것도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안승이요. 이 안승이 건모잠을 죽였죠. 이 죽이고 나서 요렇게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면 안승이 금마저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신라가 했거든요. 신라가 안승을 왕으로 금마저로 해서 뭐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요거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마지막 남은 사건 뭐겠습니까? 바로 나당 전쟁이에요.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이었는데 앞서 쌤이 이제 말했다시피 고구려를 깬 다음에는 바로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신라라는 거를 누구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백제와 고구려 땅에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또한 신라 땅에도 계린도독부를 두어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도호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관할하는 전체 기구는 도호부, 안동도호부고 도호부 밑에 도독부라고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면서 이게 좀 키워드예요. 왜냐면 백제 부흥운동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이제 당나라와 대결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보덕국을 세웠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비성에 주둔했던 당군을 몰아내기도 해요. 소정방해라든가 유인계라든가 이런 사람을 몰아내고 또한 이제 675년 매소성, 676년 기벌포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서 이제 당군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의의가 나오겠죠. 바로 삼국통일이 완수가 되었죠. 676년입니다.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삼국통일의 완성, 8년 날입니다. 그죠? 자, 삼국통일의 의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정적인 면은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되겠죠. 영토가 이만큼 줄어들었죠. 또한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당나라의 세력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 부분을 우리가 근데 사실 두 번째 부분은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보다는 사실은 첫 번째 부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쌤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죠? 항상.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이 뭐냐? 바로 이제 이거겠죠.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 물론 북한은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했다. 특히 이제 나당 전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민족 형성의 계기. 민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분열되어 있던 이런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계기가 된 거죠. 또한 이제 삼국의 문화에서 살펴봤지만 삼국의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의의와 한계점이 있다는 것까지 오늘 수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활동은 삼국통일의 의미니까요. 이런 이제 찬성과 비판 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또는 이제 한계점과 평가 이 부분을 학습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사료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인데 한국통일의 의미, 나당전쟁과 삼국통일 또한 앞서서 가겠습니다. 부흥운동,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또는 나당동맹의 체결 이런 거꾸로 수업을 하면 다시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정리해 두셔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합시다.